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번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바빠 보이는데.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단체에 주문한 음식 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사돈끼리 참 박하시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문경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둘째 딸이 결혼하고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온갖 진상 손님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불편한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니 무시하는 듯 하던 안사돈이 어느새부턴가 찾아와서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돈도 안 내고 말이죠. 한두 번은 사돈지간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그게 3번, 4번, 5번이 넘어가자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러면서 반찬 만드는 건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옷가게를 하는 자신은 고상하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단체 주문까지 해서 돈을 안 내려고 하길래 문 씨도 사돈에게 복수를 해주고자 했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니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아는 사돈에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알려주기로 했죠. 문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문 씨와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해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고 이제는 문 씨가 일을 했습니다. 쭉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식들 다 크고 50세에 반찬 가게를 차려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늘 식당을 해보란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반찬 가게를 하는 게 적성에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보편적인 입맛에 맞았는지 단골 손님도 많았고 동네에서 행사가 있으면 도시락이나 단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 노후 책임지겠네. 아이고, 말 잘 들어야겠다.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돈도 꽤나 벌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에 활력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을 했는데 사위는 참 좋았습니다. 문 씨 부부가 아꼈죠. 하지만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상결례에서 처음 본 안사돈은 첫인상이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고상했죠. 저희 애가 좋은 짝을 만나서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고상하다기보다는 힘든 대화 상대라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할 말만 하는 타입이었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도 주었죠. 그나저나 사부인이 아주 고우세요. 아, 감사해요. 기분이 좋네. 사돈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고 계신 그 컬러는 좀 안 어울리거든요. 좀 더 밝은 톤으로 바꾸셔야 해요. 네?
아, 제가 옷가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심히 보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옷가게를 하셨어요? 네. 여성복 매장인데 우리 나이 때는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잖아요. 언제 한번 오세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옷이 예뻐요. 네, 다음에 한번 갈게요. 사돈도 무슨 가게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조그만 반찬 가게 해요. 그러자 안사돈의 표정이 오묘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쩐지 아래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반찬 몇 번 사 먹어봤는데 조미료 맛이 하도 많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 말에 문 씨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이 하신 반찬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조미료 하나도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맞아.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어쩐지 이 사람 성격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 씨가 가까워질 수 없는 유형이었죠. 근처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럼에도 문 씨는 인사치레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다고 오지 않을 것임은 알지만 옆 동네 사는 안사돈이기에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뭐, 네, 좋은 반응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둘째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안사돈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사돈지간에 만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희진아,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오늘 시간 되면 가져가. 오늘? 그러면 나 퇴근할 때 가지러 갈게. 7시쯤? 그래. 박서방은 불고기 좋아하지? 불고기랑 잡채도 해놨어. 생일상 같네. 아싸. 오늘 밥 안 해도 되겠다. 김치는 안 떨어졌어? 지난번에 준 거 아직 조금 남았어. 이번 주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떨어지면 말해. 가까이 사는 둘째 딸은 맞벌이를 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문 씨가 이렇게 종종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파는 것을 챙겨주기도 했고 가끔은 딸이나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죠. 그러니 밥도 잘 챙겨 먹는다며 딸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니 문 씨도 뿌듯했습니다. 엄마, 여기. 3만 원이요. 둘째 딸이 저녁에 찾아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무슨 돈을 주니? 그래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 가져가는데 돈을 안 내? 그것도 매주 가져가는데. 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다가 요리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싸. 우리 딸이 엄마 매상 올려주네. 원래는 더 드려야 맞지. 그러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서방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요리도 못해. 그래? 다행이네. 불고기 가지러 간다니까 빨리 퇴근하겠다고 난리야. 딸의 말에 문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는데 어쩌지? 내가 뭘 준비할 시간이 없네. 어떤 거? 밥을? 응.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가게 들러서 좀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준비해 놓을게. 워낙 바쁜 딸 부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방문한다는 시부모 때문에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서 딸이 저녁을 대접했다가 까다로운 시모에게 지적을 받았다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반찬을 몇 가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접하기 좋을 만한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홍어무침 등 잔치상에 올라올 법한 음식들을 딸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놓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한턱 쏠게. 딸이 급하게 음식들을 챙겨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문 씨는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부부 집에 당일에 찾아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미리 연락이라도 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 씨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 반응 진짜 좋았잖아. 정말? 다행이네. 딸이 다음 날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시부모님 칭찬을 받았다며 좋아했죠.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봐. 갈비찜은 남은 거 싸가시던데. 그 말에 조미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안사돈과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 어딘지도 물어보시더라고. 사러 가시려나? 에이, 설마? 그냥 인사치레겠지. 아무튼 그만큼 맛있었다고 감탄을 하셨어. 딸의 말에 문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에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일이 잊혀질 때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입구에서 벨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 서 있는 손님의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아, 사부인? 어머,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의 인사에 문 씨가 놀라서 끼고 있던 위생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도 벗었죠. 사돈은 오늘도 귀부인처럼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돈에게 위생모자에 물 묻은 앞치마까지 하고 있는 꼴을 보이기가 좀 창피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희진이가 사돈 반찬 가게가 이 근처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애들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사돈이 만드신 반찬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잠시만요. 그 사이에 손님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라 미리 메뉴를 알고 얼른 고르고 계산을 했죠.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사돈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사돈이 진열장에서 눈길을 뗐습니다. 요즘 반찬값 진짜 비싸요. 그렇죠? 문 씨를 돌아보며 하는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게는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요. 동네 장사니까. 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셨죠? 네, 희한하네. 꼭 조미료 들어간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칭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근데 가게가 한산하네요. 아무래도 낮에는 좀 그렇죠. 새가 비쌀 텐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안사돈 때문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세를 내고도 충분히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엔 먼 사이였고 왠지 구질구질해 보였죠. 제가 좀 팔아드려야겠네요. 그러더니 진열장에서 봐둔 듯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팔아준다고 하더니 합쳐서 12,000원 정도였죠.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릴게요. 문 씨가 봉지에 반찬들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자 사돈이 입을 가리며 놀랐습니다. 사돈지간에 무슨 돈을 받나요? 어? 그런데 저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진열장을 열어서 소고기청 경채 볶음과 순두부찌개를 꺼냈습니다. 아, 그것도 드릴게요. 이거 감사해서 어떡해요? 제가 팔아드리려고 온 건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그럼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고는 가게를 떠나는 안사돈을 보고는 귀신에라도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적선해주러 왔다는 듯이 구는 행동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맛있었다는 얘기만 기억하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자주 만날 사이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안사돈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거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또 사오라고 그러지 뭐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안사돈이 진열장에서 반찬을 대여섯 가지 꺼냈습니다. 이 잡채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하려면 이런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침 저녁은 꼭 집에서 먹으니까요. 문 씨에게 내밀기의 봉지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다 해서. 지갑이 어디 있더라. 가방을 뒤적거리는 사돈에게 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양하는 기색 없이 봉지를 받아드는 안사돈. 문 씨는 웃고 있지만 표정에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사돈은 그때부터 무척이나 자주 왔습니다. 방문 빈도는 단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부터는 계산하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안사돈은 문 씨가 바쁘던 안 바쁘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도 바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많아서 반찬이 떨어져 새롭게 만들어야 했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단체 도시락 예약도 있었습니다. 단골에게는 전화로 미리 주문하면 진열되어 있지 않은 반찬도 따로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것도 해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 오늘 손님이 많네. 주방에 있던 문 씨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인상이 쓰였습니다. 하필이면 바쁜 시간에 찾아온 안사돈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얼른 나가야겠다. 그러더니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반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필이면 가리킨 반찬은 지금 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손님이 찾으러 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러자 안사돈이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못내 아쉬운 눈길로 쳐다보는 안사돈. 다른 걸 고를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문 씨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하는 수 없이 문 씨가 한숨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바빠 보이시는데. 그러자 밝아지는 안색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바쁜 상황이 눈에 안 보이나 싶었습니다. 문 씨는 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감사해요. 이쯤 되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아주 친정집에 와서 반찬 가져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문 씨의 진짜 딸도 돈을 내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아, 참. 여기 배달도 해요? 네. 이 동네 안에서는 해요. 아, 저희는 옆 동네인데 배달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음식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아, 네. 해드릴게요. 배달비가 추가되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단체 주문이니 받자 싶었습니다. 네. 단체 주문은 선결제를 해주셔야 해요. 주문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이제는 꼭 결제를 먼저 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씨의 말에 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결제요? 그리고 그런 반응에 문 씨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설마 그것마저 돈을 안 내려고 했나 싶었습니다. 아, 제가 카드를 두고 와서요. 다음 주에 오면 결제할게요. 그럼 바빠 보이시니까 저는 이것만 얼른 가지고 갈게요. 그러고서는 고른 반찬을 집어들고 쏙 가버리는 안사돈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결제 어디서 해요? 아, 저 주세요. 손님이 말을 거는 바람에 머릿속에서 사돈의 일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25만 원어치 음식을 사돈에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안 줄 생각인지는 몰랐지만 속 시원하게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사돈이니 돈 얘기를 꺼내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이 미움받을까 싶어서였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음식을 해서 배달비도 많이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만 있었고 돈을 안 주니 며칠 동안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깟 25만 원 있자. 돈을 떼먹었는데 설마 다시 오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온다면 음식값 얘기를 꺼내보고 오지 않는다면 굳이 따로 연락하지는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25만 원으로 사돈의 발길을 끊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돈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사돈을 과소평가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돈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25만 원을 주지 않은 건 실수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얄미운 그 말에 문 씨는 기가 찼습니다. 내가 사돈네 반찬을 해주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반찬 가게 얘기가 나오니 조미료가 어쩌고 하면서 깔보듯이 바라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맛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어려운 사돈지간에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는 사돈의 손톱은 알록달록하기도 했습니다. 매니큐어를 곱게 바른 손톱과 바싹 깎은 문 씨의 밋밋한 손톱이 비교되었습니다. 순간 열이 오른 문 씨가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음식 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문 씨도 이제야 나중에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찡그린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모르쇠로 나올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문 씨의 말에 사돈이 천천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들더니 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의 박력마저 느껴지는 것이 심사가 뒤틀린 것 같았죠. 사돈끼리 참 박하시네. 그러고는 어쩐 일인지 반찬은 구경하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오늘도 반찬을 가지고 가려는 기색이었는데 말이죠. 25만 원을 받아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그 태도에 열이 받았습니다. 뭐? 사돈끼리 박하다고. 누가 할 소리를 해? 여태 공짜 반찬 얻어먹었으면 박하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가져다 먹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욕먹을 사람이 누군데 자신이 욕을 먹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돈을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조금 억울해도 참았던 건데 사람 인성을 보아하니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죠. 그날 밤에는 자꾸만 사돈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는 순전히 당하기 당한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서 다음날 문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진아. 엄만데, 너희 시어머니 옷가게 하신다고 했잖아. 응. 왜? 거기가 어디야? 이 근처지? 차 타고 1시 5분 정도 걸릴걸? 왜요? 한번 가보게. 그때 오라고 하셨잖아. 가게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문 씨의 부탁에 따른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문자 메시지로 상호명과 주소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는 날에 사돈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죠. 어머? 옷가게 문을 열고 문 씨가 들어가자 사돈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지 말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죠. 아, 잠시만요. 사돈이 휴대폰 소리를 끄더니 문 씨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아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면 옷 골라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상견례 때요. 네. 생각나네요. 사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제가 골라볼게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문 씨의 옷을 골랐습니다. 이리저리 대보고 고민하다가 또 다른 옷을 가져오고 이 30분가량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입어보세요. 그러더니 문 씨를 옷을 갈아입는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 씨는 옷을 갈아입는데 표정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온 것이니 말이죠. 어머, 잘 어울리네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세요. 아니다. 옷 사실 때마다 여기로 오시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센스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요.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럼. 아이고, 너무 좋죠? 좀 비싸도요. 문 씨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 씨가 나오자 사돈이 입어봤던 옷을 새 것으로 가져와 쇼핑백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잘 입을게요. 문 씨의 말에 사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돌아서려고 하자 황급히 불렀습니다. 아, 저기, 네? 얼빠진 듯 보이는 얼굴의 문 씨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차마 돈을 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움찔움찔거렸습니다. 그 마음을 문 씨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옷은 고마워요. 사돈이 좋긴 좋네요. 그러고 옷가게를 나와서 문 씨는 입을 가리고 쿡쿡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겠거니 십자 고소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문 씨가 준 반찬 가격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한두 번 가져간 게 아니니 말이죠. 그래도 한 방 먹였으니 이쯤 됐다 싶었는데 다음날 곧바로 사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 사돈끼리 이렇게 왕래하면 좋잖아요. 어제 사돈이 좋긴 좋다는 말에 저도 자주 찾아오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열받은 표정만큼은 가릴 수 없었는지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쯤했으면 반성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랑, 아, 이것도 맛있죠? 그렇게 비싼 고기 반찬들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는 얄미운 사돈. 문 씨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반찬이 비싼가 옷이 비싼가 해보자. 사돈이 나간 문에다 대고 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옷가게에 찾아가서 외투를 하나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사돈이 와서 반찬들을 집어갔습니다. 참 웃기지만 그렇게 유치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찬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 봤자 둘이 사는데 다 먹을 수도 없을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가져오면 다 두고두고 입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반찬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사돈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 또 왔네요. 옷가게에 들어서며 문 씨가 웃자 사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휴대폰과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벌써 문 닫으시게요? 네,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저 1분이면 되는데. 그러고서 옆에 걸려있는 아무 옷이나 집어들려고 하는데 사돈이 긋고 말렸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제가 시간 많을 때 그때 다시 오세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사돈은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럼. 그러자 표정은 썩어 들어가는 듯 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싶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사돈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반찬 좀 가져가라고 그래. 문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이 웃겼습니다. 안 그래도 몇 번 반찬 가져가셨다면서? 근데 이상하네. 요즘에 요리에 취미 붙인 것 같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던데. 요리? 응. 엄마 보고 자극을 받았나? 그런가 보지? 아, 근데 이상한 게 보름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서 사서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벌쩍 뛰시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딸은 어리둥절한 것 같았고
문 씨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도 그날부로 복수는 그만두었습니다.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옷을 이렇게 샀어? 아, 사돈 보니까 나도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보기 좋네. 그리고 보름 뒤에 문 씨는 사돈네 집으로 음식을 잔뜩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옷값은 해야겠다 싶어서 생일상을 차린다는 딸에게 시켜서 들려보냈죠.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딸이나 사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문 씨 나름의 화해의 표시였는데 며칠 뒤 딸이 스카프를 하나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던데? 그새 친해졌어? 그런가 보네. 그리고 문 씨는 웃어넘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 문 씨의 일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이 가끔씩 반찬을 사러 오면 사돈이 좋아하던 음식도 몇 가지 들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는 또 보답처럼 작은 선물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친밀해진 듯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이니까 말이죠. 오해하신 거예요. 서준이 엄마가 그거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하나씩 꺼내 먹는 거거든요. 저도 못 먹게 해요. 그래. 그래서 과자 몇 개가 네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애 보다 보면 집에 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거면 먹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설마 드실 줄 모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구질구질하게 과자 때문에 이럴 것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 먹든지 어떻게든 구해보든지 해. 그리고 이제는 애들 맡기지 마라. 아, 엄마. 어머님, 내가 바보였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그 말 한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웃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바뀌고. 그동안 너희 사정 생각해서 애들 봐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어머님 일 안 하시니까 용돈벌이도 하시라고. 저희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용돈? 너희가 주는 돈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정말 내가 여태 헛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돈벌이 하려고 애들 봐준 거야. 엄마. 서준이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요. 허리 무너져도 너희 도와주고 내 손주 봐주는 일이라 한 건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오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네와는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손주 둘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지만 남는 건 없었습니다. 공을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 간식인 줄 알고 꺼내 먹었던 과자 하나로 며느리한테 어찌나 욕을 먹었는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들 며느리 해외 여행 가 있는 4박 5일 동안이나 애 둘을 봐준 시어머니에게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조각에 10,000원을 하던 10만 원을 하던 그동안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애들을 봐줬는데 과자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바라고 자신들 이득되는 일이라면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들을 봐줄 이유도 없었고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을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 보였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얻었던 게 얼마나 가치 있던 것들이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그 비싸다는 과자보다도 못한 것들이었는지 말이죠. 오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누나였는데 먼저 결혼시켰고 진작에 손주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딸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손녀딸을 키우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멀리 살기도 했고 딸 부부도 스스로 키우겠다고 해서 육아의 도움은 거의 못 줬습니다. 한 번씩 봐준다고 해도 딸이 거절했죠.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고 가끔씩 딸네 가족이 내려오면 손녀딸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오씨는 딸이 고생하는 걸 봤으니 안쓰럽기도 했고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는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셔. 아, 그래서 다시 오시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오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씨는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를 주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던 집은 귀촌할 당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서 결혼 자금을 보태는 대신에 아들네가 그 아파트에서 살게 했습니다. 다시 올라간다는 오씨 부부의 말을 들으니 다시 집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빠랑 작은 아파트 얻어서 가려고 해. 집 커봤자 청소만 힘들다고. 아, 그래요? 아들은 안심한 듯한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좋겠네요. 엄마 서준이 계속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오씨 부부는 귀촌한 지 7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아들네와 가까운 곳이었는데 남편이 살던 동네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죠.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애초의 계획과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가 낳은 어린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 좀 가려는데 괜찮아? 토요일에요? 그래. 아빠가 서준이 보고 싶으시대. 네. 그러세요. 그럼 점심에 갈게. 밥 먹고 갈 테니까 차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네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도 보니 좋았죠. 아이고, 서준이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아무래도 종일 애랑 씨름하고 있으니까 힘든가 봐요. 그렇지. 그럼 둘 다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아니면 둘이 나가서 공원 한 바퀴라도 돌다 오던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모양새라 오씨가 재차 권했습니다. 그럼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그래도 망설여지는지 자꾸만 오씨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손에 이끌려 함께 나갔죠. 그리고 1시간쯤 흘렀을 때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아까보다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아들이 부르면 가서 주말에 1~2시간씩 애를 봐주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아들 며느리도 그 덕에 쉬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맡기는 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점점 방문의 수를 줄였습니다. 아들이 2번 부르면 1번만 가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손주가 돌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며느리는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서준이 좀 봐주세요. 오늘은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면 집에 데리고 있을게. 네. 끝나고 갈게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오 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 말이죠. 처음엔 1~2시간 맡기는 것도 꺼리는 듯 하더니 이제는 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려면 힘든 점이 있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이 아니라 회사가 늦게 끝나지 않는 날에도 급한 일이나 약속이 있다며 맡기기 일쑤였습니다. 오 씨 부부가 다시 이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어린 애를 키웠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당신 허리 괜찮아? 애 좀 내려놔. 내려놨더니 울고불고 해서. 그렇다고 그 큰 애를 등에 매달고 있어. 아이고, 내려놓긴 해야겠다. 서준이 엄마는 언제 온대? 오늘 둘 다 늦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매일 늦어? 회사 일이 바쁘대. 오시라고 원해서 손주를 매일 데리러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남편보다도 허리나 관절 같은 데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를 하루에 몇 시간씩 돌보는 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 씨의 딸도 거의 울면서 아이를 키웠고 며느리도 어린 손주를 하나 보며 헬쑥해졌으니 더 나이 든 오 씨에게 고된 일이라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오 씨가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급할 때만 맡기고 어지간하면 너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요? 점점 아이를 맡기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복하시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는 것과 맡아서 돌봐주는 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 2가지를 같은 선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 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 씨 부부와 아들 내외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맡기던 아이를 이제 눈치 보며 맡겨야 하니 기분이 상한 듯 보였고 오 씨는 나이 든 부모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자식에게 좀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첫째가 2도를 넘기고 이제 좀 컸다 싶으니까 아들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괜한 기우가 아니었던 듯 둘째를 낳고서는 오 씨가 가장 힘들어졌습니다. 출산 후에 또 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던 며느리가 체력이 축나서 그런지 병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로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몇 달 뒤면 복직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아들의 말에 오 씨는 무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뜻하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돈네는 오 씨 부부가 귀촌했던 시골보다도 훨씬 먼 곳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좀 맡길게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2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봐줬는데 이제는 아예 주중에는 4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2을 돌보는 건 힘들 거라면서 아들네는 오 씨에게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걸 알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봐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용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애들 간식 사주는 비용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이니까, 가까이 사니까 계속 봐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기만 한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쁨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자주 얼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와는 참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수선하네요. 아, 서연이가 종이를 죄다 찢어놔가지고.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직 청소기를 못 돌렸어. 퇴근해서 먼저 돌아온 며느리가 오 씨의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말이죠.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둘째까지 봐준 뒤부터는 오 씨의 집이 아니라 아들네 집에서 봐주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먼저 집에 올 때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근한 눈치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골이 더러우면 기분이 좋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대놓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마주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만큼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다가도 며느리 퇴근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정리를 하곤 했죠. 어머니, 냄비는 제가 이쪽에다가 안 놓고요. 여기에다 놔요. 아, 높아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길래 내려놨지. 아, 제가 헷갈려서요. 그래, 알았다. 은근슬의 청소는 좀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고 또 살림살이가 바뀌어 있으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까지 챙겨줘야 할 때가 있는데 오 씨가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저 기분만 찜찜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저 퇴근해서 온 아들이 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멀리 가긴 힘들 거 아니야. 작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오래 차를 타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바다 같은 데로 4시 오붓하게 다녀오면 좋겠네. 애들 모래놀이도 하고 말이야. 오 씨가 짐을 챙기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준이 엄마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해외여행 네. 동남아 같은 데로요. 멀지 않아? 비행기 한 3시간 타나? 아니요. 5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서연이가 괜찮을까? 그러게요. 근데 신혼여행 때 가보고는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도 좀 더 크면 가야지. 뭐 너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만. 비행기나 호텔 안에서 아이 보살피는 게 힘들까봐 조언한 것이었는데 부모가 감당이 된다면 굳이 말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오 씨 부부가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오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만 괜찮으시면 이번 휴가 때 여행은 저희끼리만 다녀오고 싶어서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어차피 휴가에 어딜 가든 따라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 씨 부부도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말한 저희라는 것이 아이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단 둘이서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괜찮다면 이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갔다 올 거길래? 4박 5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애들 어린이집도 방학이라. 뭐? 그러면 5일 동안은 애들을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 씨가 놀라자 아들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애들 데리고 다닐게요. 서연이 때문에 비행기는 오래 못 탈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애들을 그렇게 오래 두고 놀러 갔다가? 오씨 부부 모두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박 5일이 길기도 했습니다. 애들을 재우기까지 해야 하니 잠깐씩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나 오씨 부부나 서로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네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간다고 들떠 있는 데다가 찬물을 부어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네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며 바빠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행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애들 여행 다녀오면 당신도 병원 좀 다녀오자. 오씨는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고통을 호소하자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애들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런 시기에 늘 오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지금 할 걱정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데 그 고민이 며칠 동안 아이들을 봐야 하는 오씨 부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식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씨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여보, 좀 앉아 있어. 내가 치울 테니까. 애들 씻겨야 해. 그것도 내가 할 테니까 좀 앉아 있어. 아이고, 골병 나겠네. 짐은 대충 싸놔. 내일 저녁에 온다며. 알았어. 이제는 애들 봐주는 것도 그만해. 이게 뭐야? 아이고, 알았어.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나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씨 부부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이들 때문에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끼니도 제때 먹질 못했습니다. 새벽에 자꾸만 깨는 작은 아이 때문에 잠기 밝은 오씨의 남편은 눈밑이 거무스름해져 있었죠. 그리고 아들네외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남편이 오후에 아들네 집에 오씨와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니 집에서 보다가 아들 며느리가 오면 오씨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이따가 버스 타고 갈게. 아이 전화해. 남편이 돌아가고 오씨는 아들네 집에서 애들을 보살폈습니다. 며칠 비워진 집도 환기도 시키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도 좀 치웠습니다. 아이고, 간식이 다 떨어졌나 보다. 늘 찬장에 간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하필 그날 딱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큰애는 과자를 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뭐라도 있나 싶어서 오씨가 찬장을 뒤졌습니다. 여기저기 열어보자 손이 잘 안 닿는 찬장에 웬 과자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오씨가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자 먹음직스럽게 생긴 과자가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예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준이 건가 보다. 오씨가 사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자는 아마 큰 손주 것 같았죠.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자 금방 떼쓰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꺼내서 오씨가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어? 맛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과자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과자 이름이 뭔가 싶어서 상자를 이리저리 보았는데 죄다 영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자가 20개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살쪄서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가네. 오 씨가 3개를 더 먹었고 하나 더 꺼내서 손주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안 돼. 이빨 썩어. 이제 상자엔 과자가 3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엄마한테 또 달라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있던 자리가 아닌 원래 간식을 넣어놓는 찬장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도 달달한 것을 먹으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서운한 것 같기도 했죠. 1시간쯤 있자 아들과 며느리가 큰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왔니? 네.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 없었지. 피곤해 보인다. 말도 마세요.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바리바리 든 것들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지쳐 보이는 와중에 얼굴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 씨는 어제 저녁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아들 낳아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오 씨가 혹시 기념품이라도 사왔나 싶어서 쇼핑백들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 거 뭐라도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자 머쓱해진 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오긴 뭘 사와? 그래. 요즘에 외국 갔다 왔다고 기념품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는 아들 며느리는 뭘 잔뜩 사온 것 같은데 말이죠. 오 씨에게 선물은 수고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날들이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정리가 되는구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속물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주를 봐주는 일도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틀 뒤에 오 씨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하도 아파서 침이라도 맞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웬일인지 며느리가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저예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뭐? 아, 애들 잘 있지? 네, 애들은 잘 있는데요. 혹시 찬장에 있던 쿠키 드셨어요? 쿠키? 네. 구석 찬장에 넣어놨던 건데 빨간색 상자에 들어있는 거요. 아, 그 과자. 며느리의 설명에 이틀 전에 먹었던 과자가 생각났습니다. 서준이랑 나눠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앓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듯도 했죠. 왜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서준이 간식하라고 사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빽하고 언성을 높이는 며느리 때문에 오 씨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서준이 거 아니고요. 아, 그래? 너도 그런 과자 좋아하냐?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몰랐어. 미안하다. 오 씨가 화들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선물 받은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말도 없이 드셨어요? 아니, 몰랐지. 당연히 서준이 간식인 줄 알았지. 서준이 거인 줄 아셨어도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드시려면 최소한 물어는 보셨어야죠. 그 말에 오 씨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자 몇 개 집어먹는데 허락까지 맡아야 하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빈정이 상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한 상자에 얼만 줄 아세요? 얼만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은 과자인데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 싶었습니다.
이거 12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고요. 12만 원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과자가 그렇게 비싸? 그냥 과자 아니란 말이에요. 수제 쿠키인데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놀란 건 놀란 거고, 지금 12만 원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드나 싶었습니다. 12만 원. 내가 주마. 며느리가 오 씨의 말에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12만 원 있어도 못 사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며느리 것을 먹게 돼서 미안하긴 했지만 이미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걸로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먹은 걸 도로 뱉어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화를 내고 싶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자로 그 과자 이름 찍어서 보내줘라. 내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오 씨의 입에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컥하는 심정에 며느리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며칠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손주를 봐준 시어머니에게 고작 과자 좀 먹었다고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어머님이 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참 미안하다. 내가 서준이 아빠 통장으로 12만 원 보내마. 쿠키인지 뭔지 먹어서 너무 미안하다. 오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돈은 보내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24만 원 보내마. 우리나라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거라며. 그러면 보상은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이만 끊는다. 오 씨는 화나는 마음에 며느리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계좌로 24만 원을 보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됐다고 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아들네와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가슴에 서천불이 났습니다. 아이들 보느라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대고 있으려니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은 당장 아들네를 호출했습니다. 아들도 돈을 받고 당황했는지 오 씨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오 씨가 받지 않았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얘기를 들은 아들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오해하신 거예요. 서준이 엄마가 그거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하나씩 꺼내 먹는 거거든요. 저도 못 먹어요. 그래. 그래서 과자 몇 개가 네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애 보다 보면 집에 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거면 먹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설마 드실 줄 모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구질구질하게 과자 때문에 이럴 것 없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 먹든지 어떻게든 구해보든지 해. 그리고 이제는 애들 맡기지 마라. 아, 엄마. 어머님, 내가 바보였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그 말 한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웃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바뀌고. 그동안 너희 사정 생각해서 애들 봐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러자 며느리도 나름대로 억울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일 안 하시니까 용돈벌이도 하시라고. 저희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꼭 오씨를 생각해서 애들을 맡긴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용돈? 너희가 주는 돈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정말 내가 여태 헛짓을 했구나. 내가 여태 돈벌이 하려고 애들 봐준 거야. 엄마. 서준이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요. 허리 무너져도 너희 도와주고 내 손주 봐주는 일이라 한 건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엄마가 안 봐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님. 그 쿠키도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 손준데 그걸로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섭섭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가는 참박했습니다.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인지 몰랐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과자 좀 먹었다고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지는 며느리를 보자 아들도 선주들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엔 부모 등골 빼먹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자기들밖에 안 챙길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것들보다 그놈의 과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받은 거요? 자신들이 뭘 받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내가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며느리가 경악을 했습니다. 오씨를 불러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못해? 듣고 있던 남편이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불만 가질 자격 없어. 그래. 집이나 애들 봐준 거 다 합쳐서 너희가 받은 게 더 가치가 있던 건지 아니면 그 12만 원짜리 과자가 더 가치 있던 건지 한번 셈해보자.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마음 쓰였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건 온전히 부모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걸 내 자식 덜 힘들게 한다고 도와줬던 오씨 부부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로 피해자만 된 꼴이었습니다. 오씨는 정말로 다음날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아파트가 팔렸는데 그 사이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읍소했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면서 애를 안 봐줘도 되니 집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뭘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잊었던 것은 진명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잊었고 지금도 전혀 깨달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잃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씨는 되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에 휘둘리고 상처받는 건 지금까지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손주도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허리도 더 아플 일 없었고 육아만 안 해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식이 속썩이지 않으니 정신도 더 건강할 테고 말이죠. 그렇게 오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의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은 팔았고 아들네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마음을 돌릴까 싶어 아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오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 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남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평생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겐 다 일어나도 나에겐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남 씨를 배신한 남편. 그리고 그걸 추궁하는 남 씨에게 내뱉은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젊은 여자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육회에서 그랬을 리 없었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 씨도 모르게 툭 터져나온 실소였습니다. 그런 로망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로망은 로망일 뿐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었죠.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눈 감아줘야 할까? 때려 죽여야 할까? 머릿속에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남 씨의 인생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릴 시간도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울 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간 사이는 좋았고 10년, 20년 지날수록 불같았던 사랑은 그 온도를 낮췄지만 그보다 더한 끈끈한 무언가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 말이죠. 이번에 정환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몰라. 난리도 아니었잖아. 왜? 남편 바람 나가지고. 그 여자랑 동네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뭐 정말? 동네 친구의 말에 남 씨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같은 모임인 친구가 있는데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긴 뭐 그래서야. 그러고 끝이지. 끝이라고? 이혼은 죽어도 안 한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끝까지 붙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겠다더라. 정화 걔도 대단해. 그러네. 그래도 너는 그럴 일 없잖아. 남 씨는 친구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남 씨의 남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밖에서 누굴 잘 만나지도 않았고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런 쪽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잠깐만 남편 전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나 오늘 약속 있다고 아침에 말했잖아. 아, 그랬나? 누구 만난다고 했지? 여자들이지? 아이 여자 미선이 맞나? 이제 들어갈 거야? 저녁 집에서 먹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친구가 남 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야, 여잔지는 왜 물어봐? 나이 50이 넘었는데 유별나다, 얘. 그냥 묻는 거야. 남편이 질투를 해서 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와 남편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말이죠. 성실하고 늘 바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남 씨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남 씨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남 씨가 원한 적 없던 것이었죠. 이번에 바다 같은 데라도 놀러 갈까? 갑자기 웬 바다? 그냥 요즘 좀 울적하고 그러네. 당신도 그렇다며? 우리 갱년기 아닐까? 갱년기는 여자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는 갱년기 맞나 봐. 일만 하다 늙어 죽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 그럼 혼자 어디 좀 다녀오던가 해. 나 혼자? 생각 많을 땐 혼자 가는 게 좋지. 평소 같았으면 얼른 같이 가자고 했을 남편인데 혼자 다녀오란 소리를 하자 남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혼자 어디 가본 적 없잖아. 주말에 한번 가봐. 그래? 응, 그럴까? 어차피 나도 요즘 바쁘니까 당신은 금요일에 하루 쉬고 아예 한 이틀 갔다가 와. 남편의 적극적인 말에 남 씨도 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 말대로 생각도 정리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았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이 재차 물었습니다. 안 갈 거야? 갈 거야. 이번 주에? 아마도. 금요일에 일 쉬고. 그래. 뭐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여행 계획표라도 대신 짜줄 듯 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가고 싶은 곳도 없었던 남 씨는 그런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금요일에 쉬고 시골 좀 내려갔다 오려고. 어디? 장모님 뵈러? 응, 엄마 요즘 허리도 안 좋다고 그러고. 못 간 지 1년 넘었잖아.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장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려. 그래서 남 씨는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금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오전에 올라오는 계획이었습니다. 늘 남편과 함께 갔기 때문에 혼자 갈 일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가니 편하고 좋았죠. 나 도착했어. 당신은 출근 잘했어? 잘했지. 장모님이 좋아하시지? 좋아하지? 그래.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와. 알았어. 전화를 끈 차 옆에서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긴. 방금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근데 왜 혼자 와? 그냥 아이고, 밥은? 밥 차려줄게.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둬요. 내 살림인데 네가 뭘 알아서 차려. 가만 앉아 있어 봐. 아이 허리도 아프다면서. 됐다니까? 앉아 있어.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남 씨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절뚝한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보자 남 씨는 싫어왔지만 자신 때문에 친정엄마가 오히려 못 쉬게 생겼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을 때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때문에 잠시도 안 앉아 계시네. 집에 가야겠다. 그래. 얼른 가서 박서방 밥도 차려주고 해. 혼자 굶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다고 뭘 굶어요? 평소에 잘 챙기니까 걱정 말고. 그래. 항시 박서방 잘 챙기고, 싸우지들 말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알았어요. 이 나이에 싸우긴 뭘 싸워. 애들도 다 커서 따로 사는데 내가 키울 게 뭐가 있다고. 엄마 건강이나 챙기세요. 남 씨는 올라가서 주말 동안엔 남편과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공동 현관을 열자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 당신 여기서 뭐 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복을 입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남편은 남 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벌써 와?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랬는데. 그냥 왔어. 할 것도 없고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없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으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몰랐네. 그나저나. 당신 오늘 회사 갔다 왔어? 일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소리 없었잖아. 아, 그게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갔다 오느라고. 무슨 주말에도 일을 시켜. 남 씨가 혀를 찾아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남 씨에게 기분은 좀 나아졌냐고 물었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릴 일이 생겼죠. 또 야근해? 그러게. 요즘 계속 이렇게 바쁘네. 기다리지 말고 자. 엄청 늦어질 것 같아.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알았어. 쉬엄쉬엄 해.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남 씨의 남편만 부려먹는 회사 같아서 혀를 찼습니다. 먼저 퇴근한 남 씨가 집에 들어서며 식탁 위에 우편물들을 탁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이날따라 적막한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우편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건 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데 종이로는 왜 보내는 거야? 몇 달 전에 남편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그때부터 우편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까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사용한 명세서가 적혀 있었죠. 다시 접어두려던 찰나에 남 씨의 눈을 잡아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호텔? 남 씨는 먹던 그릇을 옆으로 잠시 치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종이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고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자 전달 금요일 저녁에 결제한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니 남편의 회사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해보니 남 씨가 친정에 내려갔던 날짜였습니다. 금요일에 회사를 쉬었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 남편이 금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죠. 그래서 집에 오다 마주쳤는데 거기까지 떠올린 남 씨의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명세서에는 금요일 밤에 결제 내역이 있었고 토요일 오전에는 같은 동네의 편의점과 식당에서 결제한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세서만 보자면 남편이 금요일 밤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오전에 나온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라고는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천장에 무늬만 세어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피곤한데 먼저 자라니까.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남 씨는 어쩌면 과한 추측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남 씨가 식탁 위에 둔 명세서를 들어보이며 묻자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 하며 대꾸했습니다. 그거 그날 직원들이 야근을 했는데 근처에 호텔 잡아준 거야.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호텔을. 그래.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근데 그걸 당신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중에 정산 받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집이랑 편의점, 이건 뭐야? 아, 그거는 토요일에 나 출근했잖아. 직원들 호텔에서 자고 오전에 다시 출근했는데 그때 밥 사준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설마 당신 무슨 생각한 거야? 남편이 눈썹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날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난 또 뭐 내가 바람이라도 폈을까 봐. 헛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어색한 미소를 짓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의 3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안 그래도 속으로 그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괜한 생각에 남편에게 헛소리를 했다고 자책했죠. 생각해보니 열이 받았는지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우울하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 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의부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커피숍에 마주 앉아 있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로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과연 그게 오해였을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바람이라기엔 여자가 너무 젊었습니다. 많이 봐줘야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으니 남편과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회사 근처에서 바람을 피고 있을 리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거나 거래처 사람이거나 일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남편이 종종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늘 늦었고 말이죠. 남 씨가 물으면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잘 챙겼고 남 씨와 분담한 집안일도 바쁜 와중에 해내는 것을 보고는 남 씨가 뜯어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것도 그저 생각에만 그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도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봐. 저녁밥을 먹다가 남편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어디 갔다 올까?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서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씨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하도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기에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했지만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것도 4박 5일. 휴가까지 내가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남편.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갱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쩍 떠나본 적 없는 남편이기에 이번 기회에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아,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 계속 켜져는 있던데. 아니, 충전 중이었어. 잘 있어? 오늘 뭐 했어? 난 지금 퇴근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일찍 자려고 하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급하게 끊어진 전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았지만 시간은 오후 8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편과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그 전보다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아, 회식 갔다가 회식.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식을 해도 이 정도로 늦게 들어온 적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잦았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넥타이만 푼 상태로 침대에 엎어져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씨가 낑낑대며 양복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들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음으로 해두었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음 메시지에는 그렇지 라고 세 글자가 왔는데 그 바람에 그 전에 보였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칠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번호를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만 떴죠. 어쩐지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몰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씨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지를 휴대폰에 갖대 대었습니다. 그러자 잠금이 풀렸죠. 남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여는 순간 남씨의 눈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또 가고 싶다는 누군가의 메시지. 그러면서 남편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어떤 여자. 사진을 눌러보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보자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와이프는 잠들었냐며. 다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보자는 그런 메시지들.
의미하는 바가 명백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여자가 나눴던 대화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대화에 나중엔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호텔에 같이 갔던 것도 이 여자라는 걸 대화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휴대폰 화면으로 떨어졌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고 한참을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2개를 부여잡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거리다 소파에 누워 있다. 그렇게 나를 꼴딱 세웠습니다.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죠. 여보, 뭐야? 나 어떻게 들어왔어? 남편이 까치집을 한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파 테이블에 올려진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후다닥 와서 낚아채 갔습니다. 당신, 혜선이가 누구야? 그러자 남편이 쏘스라쳤습니다. 자신이 과하게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혜선이가 누구야? 아, 우리 회사 직원? 맞아, 혜선이란 직원 있어. 왜? 휴대폰이 잠겨 있으니 보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다 봤어. 뭘? 둘이 한 대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허둥지둥 하는 게 뻔히 보이자 남 씨의 마음은 체념이 됐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짓밟혀버렸죠. 그냥 직원이야. 직원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 호텔도 가고. 아니야. 무슨 둘이 여행을 가. 그럼 나중에 그 여자 집에서 만나자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그 직원이 원래 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 억울하다 정말. 남 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봤더라면 또다시 믿을 만큼 호소력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비겁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내 휴대폰은 왜 본 거야? 뭐라고 해도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남편은 대뜸 남 씨를 나무랐습니다.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헛소리를 멈추고는 남 씨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5분이 흘렀는지 10분이 흘렀는지 둘 사이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사이 아니야. 그 말에 남 씨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슨 싸인데? 그냥 별 사이 아니야. 별 사이 아닌데 여행도 가고 맨날 연락도 주고받고 호텔도 가고 그래? 갔는데 갔어도 아무 일 없었어.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갔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다는 남편. 끝까지 남 씨를 등신 취급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43살이고 아이 없이 이혼한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이 있는 걸 알기에 곧 끝날 사이라고 했습니다. 남 씨는 절망스런 와중에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지만 43살의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신중반의 평범한 남자에게 뭘 바래서 만나는지 말이죠.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커서 곧 결혼할 때도 된 그런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야. 믿어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남편에게 이렇게 비꼬며 말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어? 왜? 남 씨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남 씨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연애를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취향이 담긴 여자와 말이죠. 남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장대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배를 부여잡고 웃는 통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얼빠진 얼굴에 웃음이 더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익이가 생각보다 살벌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 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기가 막혀서 이제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연애를 했다는 남편과 그 여자. 메시지를 보니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버릴 각오로 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 씨에게 빌고 있는 남편이 너무 추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럴 거였으면서 뭘 그렇게 세계의 사랑처럼 숨어서 애틋하게 만나왔나 싶었죠. 사랑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성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아무리 멀끔하게 하고 다녀도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면 설렘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으니 눈이 돌아갔겠죠. 남 씨도 젊었을 적엔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들의 구애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고 안 하고는 책임감과 도덕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유혹을 견딘다면 스쳐가는 봄바람을 잠시 맞은 것이지만 거기에 덥석 뛰어든 남편은 저열하고 더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 씨를 붙잡다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대화도 안 하며 한동안 지냈습니다. 남 씨는 원망스런 마음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서 수면제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별짓을 다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쉬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카드를 들고 가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에 100만 원을 쓰기도 했죠. 자식들은 남 씨의 기행이 갱년기에서 비롯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그랬어?
나중에 당신 마음 바꾸고 이혼하자고 해도 끝까지 붙어서 당신 돈 쓰면서 괴롭힐 거야. 그게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지인이 했던 말처럼 평생 벌어다주는 돈 쓰며 죗값을 치르게 하고자 싶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 씨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평범하게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남 씨에게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고 그날은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쯤 남편은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났죠. 그리고 남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혜선이를 사랑해.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괴롭잖아. 서로 괴로운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놔달라는 남편. 이렇게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나 싶었습니다. 이미 찢어진 관계는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도 괴로울 마당에 남편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한테로 말이죠. 그러고도 남 씨는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에 남 씨는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할 사람이 있대. 남편이 내놨던 집이 팔리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차마 남 씨는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기 전에 남 씨가 먼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며 살아야지. 남편도 새 삶을 찾아서 떠나는 마당에 혼자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남 씨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람핀 놈들만 행복하고 피해자인 자신만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 씨는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고생했을 때처럼 훌쩍 친정에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렸다 싶을 때 남편의 바람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 과정에서 딸들도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는 났었지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전 남편이 남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 말이야. 아직 거기서 살고 있어. 같이 살던 집을 팔지 않았다는 전 남편. 그러면서 남 씨에게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같이 노력해보자. 지난 일들 때문에 혼자 되기 위해 노력했던 세월을 비웃듯이 재결합을 얘기하는 남편. 남 씨가 그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의 말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처음에 당신 추궁에서 자백 받아냈던 날. 한동안 후회 많이 했어. 내가 핸드폰을 왜 봤을까? 내 탓했어. 안 보고 지나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랑 헤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 말처럼. 그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후회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살자. 아니,
근데 당신 그때 그랬지. 그 여자가 당신을 남자처럼 대해준다고. 근데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더라. 당신 아내로, 애들 엄마로만 살았는데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최근 들어 깨달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는 고마워. 알려줘서. 나도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해줘서. 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긴 세월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인생의 1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2막이 열렸다고 여기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중심이 남편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게, 당시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는데 남 씨는 사실 이혼하고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불행하다고 생각은 못 해봤지만 혼자 지내니 이 생활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엔 갖지 못했던 개인 시간을 가지니 전혀 새로운 삶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바람은 네가 피웠는데 왜 고통은 내 몫이냐 울며 따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 씨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바라봤고 말이죠. 그런데 남 씨는 그때가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마음이 찌릿하긴 해도 아무렇지 않게 회상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애들도 날 많이 원망해. 천륜을 어떻게 끊겠냐마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정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 여자마저 떠났다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합칠 마음 없고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봤으면 해. 그러니까 돌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그것조차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언젠가는 남씨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서 빠질 뿐이었죠.